우리 시험이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죠. 객관식은 이론을 많이 알아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를 잘 풀려면 일단 이론을 똑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이론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한 테마가 끝나면 그 기초과정 때 여러분 한번 배우셨죠? 중간중간에 이론 문제를 꼭 이론 문제 다루고 난 다음에 문제 하나씩 풀고 가죠. 요 문제를 풀 때 잘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문제를 맞추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배운 거에 관한 이론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체크하면서 한번 풀어봐봐요. 답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가 틀렸는지 체크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매매와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칠판봅시다. 먼저 1번에 매매는 쌍무 요물 계약이며 타인의 권리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5의 X예요. 일단 이렇게 중간에 쉼표가 있는 것들을 항상 따로따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자, 먼저 앞에 매매는 쌍무 요물 계약이며 5의 X예요.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요물이 틀렸죠. 맞게 고치면 낙성. 뒤쪽에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의 X요. 오, 이거 맞아요. 자, 앞에가 X이기 때문에 결국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아까 매매 계약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거죠. 균분. 그러니까 좋은 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균분.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매매 계약 있은 후 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아직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요 3번 지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그 단어가 뭐죠? 완납. 원래 인도 전의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도인. 그런데 대금, 완납 이후의 과실은 누구에게 속한다? 매수인에게 속하는 거죠. 3번 X. 4번 갑시다.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으로서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며 끊고 5의 X예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낙성이 틀렸죠. 아까 매매 계약은 종된 계약이자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지급해 줘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거 맞죠? 그다음 5번에 갑시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 예보고 의무가 없으며, 그러니까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 소급표 있다 없다? 있다. 소급표는 있죠. 원상 예보고 의무 있다 없다? 없고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있다 없다는 게 잘 생각이 나야 돼요. 정답 뭐 골라줘야 돼요? 5번. 답 표시는 하지 마시고 여백에다 쓰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들을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니까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결국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 자꾸 보게 되니까 그 여백 부분에 답을 적어놓고 어디가 틀렸는지 그걸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지문의 타당성 여부를 여러분이 다 알도록 만드는 게 이 문제 푸는 거의 목적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매도인의 담보처익 내용을 볼 텐데요. 이제 교환 넘어가 볼까요? 기본서 54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서 544. 이렇게 페이지 불러드린 이유는 교환에다가 페이지를 쓰세요. 교환에다가 페이지를 쓰시고 나중에 교환 내용을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서 책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기본서 페이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그 페이지에 가서 이제 내용을 차근차근 글로 확인하자 이겁니다. 자, 이제 할 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요. 자, 페이지 썼으면 칠판 옵시다.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자, 그러면 이때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갑이 을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준 겁니다. 그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건물을 넘겨준 거죠? 갑이 을에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건물을 인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인도받고 보니까 이 건물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병소유 건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건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건물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소유권이 갑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병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권리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하자가 있다? 권리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인도받고 보니까 건물 바닥과 벽에 균열이 있는 거예요. 바닥과 벽에 균열, 금이가 찍 가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다,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다,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하고 인도를 바꿔보니까 이렇게 권리의 하자가 있거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매매 대상이 된 물건에 권리의 하자가 있거나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진다. 또는 권리의 하자가 있거나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일단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자 부분만큼 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금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뭐 하자로 인해서 도저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자가 너무 커서 의도한 바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도 있어요. 또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담보 책임 묻는다는 건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얘는 일단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요. 법정 무과실 책임.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보는 겁니다. 일단 법정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요 매수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법에서 특별히 마련해 둔 책임이라는 겁니다. 얘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고 그냥 법정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매도인은 어디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는 뜻일까요? 하자에 대해서. 권리의 하자가 난 거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어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매도인은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서 뭐가 없어도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하자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늘 두 가지를 붙여서 기억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법정 무과실 책임. 법정 무과실 책임. 그다음에 담보 책임이 이제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맞는데 얘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일단 구별은 요거예요. 어떤 제도가 사회 질서 유지와 직접 관계 있다. 그러면 강행 규정이라고 말하고 어떤 제도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직접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는 임의 규정이라고 말해요. 어떤 다른 특징이 있냐면 이 강행 규정은 전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맺으면 그런 특약은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임의 규정은 될 수 있으면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맺어도 그런 특약은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하다. 이게 특징인 겁니다. 다시 어떤 제도가 사회 질서 유지와 관계가 있으면 무슨 규정이라고 하고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강행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어떤 제도가 사회 질서 유지와는 직접 관계 없을 때는 무슨 규정이라고 하고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 임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은 그냥 유효, 무효,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담보 책임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럼 아까 요 담보 책임 내용으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법이 정한 내용보다 담보 책임 내용을 가중하는 거, 더 무겁게 하는 특약도 유효, 무효, 유효. 그다음 감경, 가볍게 하는 거, 가볍게 하는 특약도 유효, 무효, 유효. 그다음 아예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는 담보 책임이 없다. 담보 책임 면제하는 특약을 맺어도 이런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여백 부분에 쓸만한 공간이 되죠. 자, 그 교환 옆에다가 요 내용을 쓰기 바랍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옆에다가 미리 필기해서 공간을 이상하게 맞추시면 안 됩니다. 설명 듣고 쓰라고 하는 자리에 딱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옆에다가 요 내용을 필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쓴 거 이제 확인해 봅시다. 먼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일단 어떤 책임이라고요? 법정 무과실 책임. 그 법이 특별히 정한 책임이라는 뜻이고 무과실,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는 겁니다. 다만 담보 책임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래서 담보 책임의 내용을 법이 정한 것보다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아예 면제하는 특약도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자, 다시 칠판에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권리의 하자에 해당되는 게 총 5가지 있고요. 물건의 하자에 해당되는 게 총 2가지가 있어요. 그 하자가 총 7가지인데 이 담보 책임에 해당되는 사례 내용을 먼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교환을 보도록 하겠어요. 교환. 자, 교환 5페이지 밑에 가시면 담보 책임 사례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자, 찾았죠? 자, 그러면 칠판의 내용을 설명을 듣고 거기다 이제 하나씩 필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갑이 병소유 건물에 대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갑이 병소유 건물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떤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죠. 일단 병소유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아까 봤듯이 타인 소유 물건도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때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병소유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갑은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취득을 못한 거예요. 소유권 취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담보 책임의 하자 이름은 이거예요. 그건 소유권 전부가 병한테 있는 경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 이걸 쓰세요. 전부 타인의 권리. 소유권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걸 하자 이름을 전부 타인의 권리,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자 이름 정확하게 외웁시다.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사례를 읽어보고 이게 전부 타인의 권리다는 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담보 책임 그림을 대입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돼요. 자, 이 하자 이름 뭐라고요? 전부 타인의 권리. 다시 또 칠판 봅시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저 또 읽어보겠어요. 갑이 토지 100평을 을에게 매각하였으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이 토지 100평을 을에게 매각하였으나 자 20평은 병의 소유인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일단 80평은 자기 건데 20평 병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럼 전부 타인의 권리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든 둘 다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평이 병거니까 갑은 20평만큼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소유권 취득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역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담보 책임의 하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라 해서 얘는 일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자, 그다음 또 교환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서 교환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자, 그거 펴놓고 다시 10번으로 오시면 되겠어요. 자, 요 사례 읽어봅시다.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갑과 을은 갑소유의 토지가 100평인 줄 알고 평당 100만 원씩 책정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 그러면 요 내용 읽어보니까 일단 가장 중요해 보이는 단어가 뭐죠? 평당 100만 원. 평당 100만 원 동그라미 하고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씩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목적물이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에 따라 가격을 책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평당 100만 원씩 밑에다가 수량 지정 매매라고 쓸까요?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요 평당 100만 원씩 바로 밑에다가 수량 지정 매매. 수량 지정 매매.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다는 걸 말해주는 표현이 평당 100만 원씩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몇 평인 줄 알고 평당 100만 원씩 계약을 체결한 거죠? 100평인 줄 알고. 그럼 매매 대금 얼마예요? 빠르네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하면 대부분 성공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 상황 파악이 빠르다는 뜻이죠. 일단 매매 대금이 1억 원이고 근데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몇 평밖에 되지 않는다. 80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하자 이름은 수량 부족입니다. 수량 부족. 그러니까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량 부족. 또 다음 사례 볼까요? 갑이 창고가 딸린 건물을 을에게 매각하였으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갑이 창고가 딸린 건물을 을에게 매각하였으나
창고가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일단 요 창고가 딸린 건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창고가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화재로 소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 체결 전 그랬으니까 얘는 원시적 불능인가요? 후발적 불능인가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불타서 없다 그랬으니까 원시적 불능이죠. 그런데 목적물 중 일부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일부가 멸실했다는 겁니다. 이건 일부 멸실이라고 그래요. 일부 멸실. 위에 건 수량 부족, 밑에 건 일부 멸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수량 부족하고 그다음 일부 멸실은 담보 책임 내용은 똑같아요.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은 담보 책임 내용이 같다 다르다. 같다. 얘는 한 개의 사례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가볼까요? 자, 이건 잘 따라옵니다. 자,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또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건물에 대해 그다음 중요하죠. 이미 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잘 읽어보면 병의 전세권이 빨라요? 을의 소유권이 빨라요? 병의 전세권이 빠르죠. 그러니까 병의 전세권이 먼저 빠르니까 전세권도 물권, 소유권도 물권이죠. 그러면 이 물권 상호 간의 우회 관계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죠.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말하죠? 용어를 만들어내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수은이의 원칙. 수은이의 원칙. 뭐 주먹만 세게 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기긴 이기는데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요? 수은이의 원칙. 자, 그러면 이건 병의 전세권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병의 전세권이 을의 소유권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고 살고 있다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계속 을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병은 계속 눌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기는 샀는데 전세권자가 먼저 사용 수익을 하니까 매수인이 이 물건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요 하자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의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자, 뭐에 의한 제한이라고요? 용의권에 의한 제한. 그러니까 용의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하셨어요? 자, 그림으로 조금 더 봅시다. 그럼 10번 볼까요? 자, 그 사람 건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병이라는 사람이 일단 전세금조로 5천만 원을 준 겁니다. 전세금조로 5천만 원을 주고 갑하고 병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제 등기를 해서 병이 전세권을 취득한 겁니다. 얘는 전세권자. 그러니까 전세권자로 먼저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병의 전세권이 빨라요? 을의 소유권이 빨라요? 병의 전세권이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전세권을 을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주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병은 그냥 종전도로 계속 눌러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먼저 사용 수익을 하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을은 이 건물을 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은 하긴 했는데 목적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요 하자 이름 뭐라고요? 요 하자 이름이 용의권에 의한 제한. 그러니까 용익은 사용 수익의 준말입니다.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먼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물 쓰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 하자 이름 뭐라고요? 용의권에 의한 제한. 자, 그다음 다음 사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잘 따라오세요. 칠판 와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찾았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병으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설정 동그라미 하고. 그러니까 일단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먼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병이 저당권자로 먼저 설정받아서 교환 가치를 파악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자, 그 후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뭐하였으나 매각하였으나 그다음 중요한 게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정에게 토지가 경락됐다. 누가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되어 있죠? 갑이. 자, 갑의 채무, 그게 포인트입니다. 갑의 채무 불이행. 일단 저당권이 실행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해봐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고 저당권이 뭐가 돼야 돼요? 실행.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매수인이 자신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려야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자 이름은 저당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당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그러니까 저당권이 행사가 돼서 저당권이 실행돼서 매수인이 소유권 잃어버렸을 때 이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이건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칠판. 자,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고 먼저 병이라는 사람이 잘 따라오세요. 화살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준 거죠? 병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 1,000만 원 빌려주고 병이라는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아 저당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토지가 이제 1억이라고 합시다. 토지의 시가가 1억.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1억짜리 토지를 담보로 병한테 얼마를 빌리고 1,000만 원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병한테 무엇을 설정해 줬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갑의 이름은 매도인, 을의 이름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통 이 저당권이 붙어 있는 목적물을 살 때 그 매도인의 채무를 보통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하네요. 보통 저당권이 붙어 있는 물건을 살 때 매도인이 지금 병한테 빌린 돈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이걸 이제 피담보 채무라고 말하는데 이 피담보 채무를 보통 매수인이 인수한다 안 한다? 보통 인수하죠. 보통 인수하고 그만큼 매매대금에서 까죠. 그러니까 이 토지가 이제 1억짜리면 1억 다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보통 여기서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 누가 떠맡고 을이 떠맡는 거야. 을이 떠맡고 그만큼 매매돼서 까고 얼마 주고 사는 거야? 9,00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고 샀다. 그 말은 을이 갑의 토지를 얼마 주고 샀다는 거야? 9,000만 원에 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는 요 을이 피담보 채무를 인수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하지 않았다는 걸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니, 그걸 잘 읽어보면 그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던 대목이 나와요. 그게 어딜까요? 실행이 아니고 갑의 채무불이행. 누구의 채무불이행? 갑의 채무불이행. 만약에 그럼 칠판을 보세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은 피담보 채무를 인수를 했다고 쳐봐요. 그 인수를 했으면 그 1,000만 원은 누구의 채무가 되는 거죠? 을의 채무가 되는 거죠. 그때는 지가 잘못해서 저당권 실행 당하게 된 거니까 갑에게 책임 물으면 안 되죠. 그런데 거기는 무슨 채무불이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럼 피담보 채무를 인수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1억 원의 돈을 다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면 지금 요 병의 채권은 1,000만 원 저당권이 붙어 있는데 우리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1억 원의 돈을 다 주고 토지를 샀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요 을이 갑에게 준 돈은 얼마예요? 1억. 그럼 그 1억 원의 돈에서 요 갑이 병한테 빌린 돈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을한테 1억 원의 돈을 다 받았으니까 그 1억 원 중에서 얼마를 떼서 1,000만 원을 떼서 병한테 빌린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갑이 그 채무를 갚았다 안 갚았다? 안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지금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그럼 갑이 계속 토지 소유지일 때는 저당권 당연히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지금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간 경우에 요 병은 을에게 넘어간 이 토지에 대해서도 병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저당권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따라가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당권의 추급력이라 그래요. 추급력. 뒤따라가면서 미치는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을 때 을에게 넘어간 토지에 대해서도 병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 청구를 해서 이 정이라는 사람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건 특별히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럼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그러니까 즉, 요 경락인을 경매 절차에 매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보통 조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매니까 그냥 과거식 표현으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락인 정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을은 잠깐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했다가 경락이 되고 나면 소유권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밑에 요 을은 갑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을은 갑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에게 잘못한 사정이 있으면 을은 갑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고 갑이 잘못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 묻지 못하는 거죠. 그럼 갑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잘못했죠? 돈을 안 갚은 거죠. 그러니까 즉 을은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1억 원의 돈을 다 주고 샀는데 그중 1,000만 원을 빼서 병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 실행되게 됐고 결국 소유권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줄여 말하면 결국 을은 누구 때문에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갑 때문에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니까 을은 갑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고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이 담보 책임 하자 이름이 아까 썼던 거 뭐죠? 저당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의 행사, 저당권에 의한 제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권리의 하자예요. 여기까지가 권리의 하자. 그럼 총 권리의 하자 5가지 했는데 천천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전부 타인의 권리.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다음 네 번째 용의권에 의한 제한. 그다음 5번째 저당권에 의한 제한. 눈 뜨고. 눈 뜨고. 자, 이렇게 권리의 하자가 총 5가지인데 뭐 있다고요? 전, 일, 수, 용, 저 이렇게 5가지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자, 그다음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교환 다음에 가세요. 자, 요 사례 한번 읽어봅시다.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각하였는데 그 건물의 바닥과 벽에 균열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자, 먼저 자기 소유 건물에다가 쓰기 바랍니다. 이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딱 찍어서 을에게 넘겨준다 그래서 이걸 특정물 매매라고 그래요. 자기 소유 건물에다가 씁니다. 특정물 매매. 그러니까 특별히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즉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걸 특정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건물을 팔았다, 자기가 키우던 황소를 팔았다라고 나오면 다 이건 뭘 말한다고요? 특정물 매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 바닥과 벽에 균열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죠. 이 하자 이름은 이겁니다. 특정물 매매의 하자라고 그럽니다. 특정물 매매의 하자. 특정물 매매의 하자. 특정물 매매의 하자. 자, 쓰셨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갑은 을로부터 주문받아.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갑은 자, 먼저 주문 동그라미 할까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해결해 봅시다. 매도인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매도인 갑이죠. 똑같은 내용을 읽어보고 왜 이렇게 다르죠? 매도인은 갑이다, 을이다? 또 읽어봐야 돼요. 좀 늦네요. 매도인은 누구예요? 갑. 그럼 7번 보세요. 국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어. 자, 그러면 갑 여기가 현대자동차 영업사라고 칩시다. 그랜저 승용차 많죠. 자, 그런데 우리 그랜저 승용차 한 대를 주문했다는 겁니다. 주문에다 씁시다. 이렇게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물건 중에서 일정 수량을 골라서 넘겨주는 걸 이걸 종류물 매매라고 그래요. 자, 주문에다 씁시다. 무슨 매매? 종류물 매매. 종류물 매매. 나중에 교환 복습을 하면서 제가 이 불러드렸던 내용을 꼭 필기를 하시기 바라요.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제가 종류물 매매를 뭐라고 설명했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물건 중에서 일정 수량을 골라서 넘겨주는 걸 종류물 매매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걸 이걸 이제 필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동영상을 다시 들으면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남겨놔야 되겠다. 그게 이제 교환에다가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고 연습을 해두게 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내용을 엄청 많이 써먹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원래대로 봅시다. 자, 그러면 갑 현대자동차 영업사고 똑같은 그랜저 수용차 엄청 많죠. 이렇게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물건 중에서 일정 수량을 골라서 넘겨주는 걸 무슨 매매라고 한다? 종류물 매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이제 인도로 해줘 보니까 이 인도는 그랜저 수용차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하자 이름이 이겁니다. 종류물 매매의 하자라고 표현합니다. 종류물 매매 하자.
위에 건 특정물 매매의 하자. 그다음 밑에 건 종류물 매매의 하자. 요게 두 가지가 물건의 하자입니다. 특정물 매매의 하자, 종류물 매매의 하자. 이렇게. 그러면 그 교환 아까 앞에서부터 쭉 훑어가면서 여러분 쓴 거 확인해 볼까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부터 종류물 매매 하자까지 한번 훑어보세요. 자, 그럼 하자 이름 좀 읊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 용의권에 의한 제한. 다섯 번째, 저당권에 의한 제한. 여섯 번째, 특정물 매매의 하자, 종류물 매매의 하자. 이렇게 총 하자가 몇 가지 있다고요? 7가지. 자, 그럼 10번 봅시다. 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지금까지 봤던 담보책임 하자는 총 7가지인데 7가지 요거예요. 자, 전, 일, 수, 용, 저, 특종. 일단 이렇게 잘 기억합시다. 전, 일, 수, 용, 저, 특종.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담보책임 하자 7개는 뭐죠? 그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전, 일, 수, 용, 저, 특종입니다. 저는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부 타인의 권리, 일, 일부 타인의 권리, 수,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 보세요. 담보책임의 이제 내용은 대해손 이렇게 돼 있어요. 대는 뭐죠? 대금, 감액 청구권. 그러니까 하자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때 그 하자 부분만큼 돈을 깎아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금, 감액 청구권. 해는 뭘까요?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순서가 대해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첫 번째 하자 이름이 뭐였었죠? 전부 타인의 권리. 그 내용이 뭐냐면 갑이 병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담보책임 내용이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책임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사정을 모르는 게 선이, 어떤 사정을 아는 게 악이. 그러면 요 병소유라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선이고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일단 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이건 쓰지 마세요. 집중해서 보세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에는 일단 요 매수인은 선의악에 관계없이 다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악에 관계없이 계약 해제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약을 해제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준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외에 선의 매수인은 따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담보책임의 경우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가 있는 것끼리 연결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건 선의악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옆으로 되어 있는 건 선의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는 선의악에 관계없이 다 뭐 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선의인 경우에는 따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요 일부 타인의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타인의 권리는 일단 이렇게 선의악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책임 내용은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인데 이는 일단 악인 매수인은 아무런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선인 매수인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담보책임 내용은 뭐가 될까요? 자, 선인 매수인은 수량이 부족하다, 일부가 멸실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돈을 깎아달라고 말할 수 있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 가지고 도저히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가 있는 것끼리 연결하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용의권에 의한 제한은 어떤 사례에서죠? 병이 이미 뭐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권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경우 용의권에 의한 제한도 담보책임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짧게 한 줄.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선의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담보책임 내용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한 제한은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는 게 저당권에 의한 제한이었었죠. 얘는 담보책임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네모, 그러니까 즉 선의약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선의약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전일수 용조 여기까지 묶어볼까요? 자, 요 전일수 용조 묶고 거기는 권리의 하자라고 씁시다. 권리의 하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 요 특정을 매매하고 종류물 매매는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특별히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그냥 담보 책임 그러면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를 다 말하는 거고 하자 담보 책임 그러면 물건의 하자만 따로 지칭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으려면 매수인이 선의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 즉 매수인이 하자를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바닷가격에 균열이 있다. 이게 특정물 매매 하자죠. 그럼 담보 책임 내용은 이겁니다. 짧게 한 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담보 책임 내용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종류물 매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주문에 받은 그랜저 인도해줬는데 요 그랜저에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종류물 매매 하자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담보 책임 내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인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담보 책임의 내용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라는 겁니다. 대신 이 종류물 매매는 아까 설명할 때 이쪽에 봐봐요. 이렇게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물건 중에서 일정 수량을 골라서 넘겨주는 게 종류물 매매라 그랬죠. 그러니까 종류물 매매는 이 인도받은 그랜저 승용차에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 그 성질이 똑같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엔진에 하자가 없는 다른 그랜저로 한 대 갖다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 권리 이름 이게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라는 겁니다. 무슨 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완전물 급부청구권은 무슨 매매에서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종류물 매매에서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존속기간이라고 부르는 게 이게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에다가 써볼까요?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어느 기간 동안만 존속하느냐 이에 관한 내용이 제척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부 타인의 권리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수량 부족, 일부멸실, 용익권에 의한 제한까지는 얘는 제척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즉 대금 감액 청구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몇 년 동안만 존속하고 1년 동안만 존속하고 1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 저당권에 의한 제한도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고 특정을 매매하고 종류물 매매는 이건 물건의 하자라서 기간이 좀 짧게 돼 있어요. 1년이 아니고 얘는 몇 개월이다? 6개월. 그다음에 기산점도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1년이고 언제부터 6개월이냐. 기산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매수인의 선의약에 따라서 이제 기산점이 다르게 돼 있어요. 먼저 선의인 사람의 기산점은 이건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선의인 사람은 요 1년하고 6개월의 첫 스타트가 어디냐면 하자를 안날입니다. 선의 동그라미 하고 안날 잘 동그라미 해둡니다. 선의인 사람의 기산점 언제라고요? 하자를 안날로부터 1년 또는 6개월이 되는 겁니다. 악인 사람은 하자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계약 한 날부터 기산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년 6개월의 기산점은 선의인 사람은 하자를 안 날부터고 악인 사람은 계약 한 날부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기간 1년 6개월 안에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되고요. 소송을 통해서 권리 행사하는 것도 되고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도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요 담보 책임의 하자가 총 하면 몇 개죠? 7개. 7개 뭐죠? 전, 일, 수, 용, 저, 특종. 전, 일, 수, 용, 저, 특종. 일단 주어진 사례를 읽어보고 이게 어떤 하자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하자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 자, 그러면 7번 볼까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료물 매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기간 없고 1년 없고 6개월. 요 내용을 여백분에 쓸만한 공간 되죠. 거기다 요 그림 그려봅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말하면서 여기 그려보세요. 전부 타인의 권리. 요 내용들을 제가 줄여는 게 칠판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려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료물 매매. 그림 그려보세요. 기간도 표시하실까요? 기간 없고 1년 없고 6개월 이렇게. 자,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는 게 다음 주 숙제. 요 그림 7개 그려서 오는 게 숙제인데 이거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뭐 나와서 그림 그려보는 거죠. 나와서 직접 나와서 단모책 그림 7개 그려보세요. 나와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아예 그 분단도 정하고 가죠. 숙제를 할 분단. 다음 주는 어디 갈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요 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단. 요 분단에 계신 분들은 나와서 단모책 이제 그림 그려보는 거예요. 하여튼 요 분단 안 나오실래나?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어요. 요줄. 여기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여기 책상에 제가 표시를 할 테니까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나와서 꼭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요. 작년에도 이제 단모책 그림 다 그려봤거든요. 나와서. 그리고 그 나와서 그림 그린 사람들마다 다 합격했죠. 이게 실제로 그래요. 다 나와서 그려보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율을 피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뭐 할 때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미리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안 시킬 테니까. 그런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림 그리면 이거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얘를 잘 그려야죠. 얘를 길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료물 매매. 그다음 없고 1년, 없고 6개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문제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